저는 사실 자동조정 장치는 사실은 반대. 사기다. 사기다. 네, 미래에도 아예 못 받지는 않습니다. 받긴 받습니다. 너는 받긴 받습니다. 맞아요.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너는 받긴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방식으로 하면 그거는 위선이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7일 월요일 어피티 오네요. 매주 월요일마다, 원래는 목요일마다, 근데 이번 주는 월요일 여러분과 함께하는 전문가 초대석 시간입니다. 저는 진행자 박진영이고요. 오늘 장철민 의원님 모시고 국민연금 개혁안을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하. 반갑습니다. 어하. 지금 다들 어하. 의원님 안녕하세요. 장하라고 이미 하고 계십니다. 네. 빠른 적응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께 소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지역구는 대전 동구고요. 지금 재선 국회의원입니다. 소속은 더불어민주당에 소속돼 있고요. 지금 이제 상임위는 그 산자 중기벤처위원회라고 이 산업자원부 그 중소벤처기업부 그리고 이제 특허청이 소속되어 있는 산자위에서 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뭐 관세 문제도 복잡하고 지금 실물 경제가 너무 이제 복잡한 상황이라 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기는 한데 우리 국민연금 개혁 문제는 또 우리 상임위를 뛰어넘는 또 우리 청년 세대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도 굉장히 또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상임위와 크게 상관 있지는 않지만 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대해서 최근에 여기저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제 국민연금 개혁안 개정안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월 말에 여야 합의안이 국회를 통과를 했고요. 그리고 4월 1일 이게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이제 맨 처음 나왔던 건 정부안이 2023년 10월인가요? 그때 나왔던 걸로 알고 있고요. 이후에 2024년에 좀 수정안이 나왔고 정부 수정안 이후에 여야가 좀 합의를 거쳐서 올해 3월에 여야 합의안이 처음 통과가 된 겁니다. 자, 그런데 국회 청년 정치인분들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많았어요. 분명히 이름은 여야 합의안인데 합의를 하지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나왔습니다. 그동안에 좀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궁금해요. 저희가 사실 본회의에서 포결하기 전까지는 워낙 또 탄핵 정국이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양쪽 당 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나 저희 민주당 내에서도 뭐 그 국민연금 이 안에 대해서 보통의 이 정도 아니면은 정책의총이라는 걸 당연히 하거든요. 그것도 뭐 굉장히 여러 날에 걸쳐서 하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번에는 이 시국의 상황 때문에도 물론 영향이 있었지만 저희 민주당 안에서도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서 거의 토론이 이루어지질 않았었어요. 토론 자체가 잘. 그러니까 토론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이제 본회의까지 간 상황이라 저희가 일단 그 과정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셔서 기권이나 반대를 하신 분도 있는 것 같고 요 안 자체에 대해서 좀 문제의식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도 있는 것 같고 이 안이 너무나 부족하다라는 생각 아니면 원칙과 철학이 잘못돼 있다 약간 이런 입장에서 이 반대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본회의 전에는 뭐 정책위총회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온다든지 당내에서 토론이 이루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부족했고 실제로 이제 본회의를 해보니까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구나.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구나라는 걸 저희가 오히려 본회의장에서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좀 신기한 게 저는 원래 청년 정치인분들이 이전부터 좀 같이 모여서 이거 좀 아니지 않아? 하고 마음을 모아서 반대를 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속으로 다 좀 이건 아닌 것 같다는 각자의 어떤 문제의식들이 있었고 이게 그날 표결 현장에서 짠 하고 반대 의견 몇 명으로 나타났다라는 거네요. 물론 이제 평소에 젊은 의원들끼리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긴 합니다. 저 이런 얘기 궁금하거든요. 당연히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최근에는 뭐 예를 들면 자본시장 관련된 이야기를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저희는 아무래도 국회의원들은 또 자기 분야들이 있잖아요. 뭐 이 지금 저희 이번에 같이 하고 있는 이소영 의원, 전용기 의원만 해도 뭐 저랑 상임위도 다르고 국토위에 있으니까 또 각각의 일들이 많고 또 지금 뭐 탄핵 정국에서 뭐 이것저것 해야 될 일들도 많고 해서 국민연금 개혁안 협상 내용을 구체적으로 사실 저희가 팔로우하면서 얘기하고 그러지는 못했었어요. 근데 우리 이제 협상이 타결이 되고 이제 본회의까지 이제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거는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특히나 저희가 고갈 시점을 그때 뭐 9년을 미루든 10년을 미루든 네. 그냥 단순하게 기금 고갈 시점을 뒤로 미룬다. 그래서 지금의 논의는 일단은 이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더 논의하자. 이러면 뭐 예를 들면 10년을 우리가 고갈 시점을 버텼다고 하면 그럼 이 10년 후에 또 논의하자라고 하면 그렇죠. 우린 뭐 하는 거지? 그쵸. 대체 이거는 뭐지? 이런 문제의식을 이제 확실히 갖게 되고 그래서 이제 본회의에서 반대 표결한 이후에 우리가 여기에서 그냥 뭐 본회의에서 반대 의사 표현했다고 끝이 아니다. 우리가 함께 뭐 기자회견도 하고 함께 우리 청년 세대와 소통하고 또 함께 이 대안도 만들어 가면서 네. 이 국민연금 개혁이 보다 확실하게 그리고 올바른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우리 또 정치인들의 의무니까 또 그런 일들을 해보자라고 의기투합이 된 거죠. 사실 저도 이제 30대 중반으로 가고 있는데 이 기금 고갈 시점을 미뤘다고 해서 예를 들면 2050년이라고 치면은 뭐 그걸 만약에 2060년으로 미뤘다고 해도 그때도 살아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이 드는 시점이거나 아니면 지금 20대들은 내가 받기 시작할 나이 때면은 고갈된다는 거네. 그래서 미뤘다고 하지만 그래서 대책이 없는데? 라는 생각도 들 수가 있었거든요. 일단 저희가 좀 구체적인 얘기로 넘어가기 전에 국민연금 개혁안 이번에 확정된 그러니까 1차 개혁이 예전에 있었고 2차 개혁이 또 2000 몇 년도에 있었고 이번이 10몇 차도 아니고 3차 개혁인 거잖아요. 이 3차 개혁안이 어떤 내용인 건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88년에 시작했나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시작될 때는 국민연금이라는 게 애초에 이제 국민들이 모르시잖아요. 네. 국민연금이 뭐지?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말도 안 되는 수준의 낮은 보험료율과 엄청나게 높은 이 급여를 주는 방식으로 설계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3% 보험료 내고 70%의 소득 대체율을 이제 달성하는. 그러니까 내가 평균 이 생애 주기 전체 평균 소득이 한 500만 원 좀 된다라고 하면 70%면 얼마예요? 7월 35, 350만 원씩 월 계속 죽을 때까지 주는 거. 어마어마한 제도로 88년에 시작을 했던 건데,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1차, 2차, 3차 이런 식으로 연금 개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이 3%, 70%라는 게 워낙 말도 안 되는 숫자니까 지금까지는 계속 모수 개혁을 했을 수밖에 없던 거예요. 숫자를 조정하는 거죠. 그래서 소득 대체율을 뭐 60%로 낮추고 40%로 낮추고 이런 어떤 과정들 그리고 이 보험료를 3%에서 지속적으로 쭉 이렇게 높여서 9%까지 올리는. 근데 이제 9%, 40% 안이 최근 한 17년, 18년 이렇게 계속 지속되고 국민연금 개혁이 잘 안 됐었는데 이번에 이제 개혁안이 이제 된 게 보험료율을 13%까지 올린다. 그리고 소득 대체율은 43% 정도까지 올린다라는 전체적인 큰 이 개혁안이 통과가 된 거고 물론 뭐 크레딧이나 일부 구체적인 내용들도 있지만 저희가 원래 많이 이제 고민하고 있었던 국민연금 전체 원칙의 변경 그리고 이 정부 재정의 사전적인 투입 뭐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은 거의 담기지가 안 됐죠. 이제 지금까지는 숫자를 바꾸는 방식으로 내는 돈 보험료율은 조금 더 높이고 나중에 받는 돈 뭐 소득 대체율로 표현을 하죠. 이건 좀 더 뭐 낮추는 식으로 조정을 해왔다가 이번에는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소득 대체율은 40%에서 43%로 그렇습니다. 이제 정부안이 있었고 여야 합의안이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저희 어피티에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정부안이 오히려 낫다라는 응답이 굉장히 높았어요. 보통 이렇게 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정부안이 좋다라는 표어 자체가 좀 흔하지 않은 일 같은데 이게 어떻게 달랐길래 2030 청년분들이 정부안이 더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보험료율 차등 적용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제 정부안이 처음에 이제 재작년에 처음 안을 냈을 때나 작년까지 그 정부안이 가지고 있는 핵심 중에 하나가 이제 보험료율을 13% 올린다는 게 물론 가장 중요한 이야기였지만 그 연령대별로 20대, 30대, 40대, 50대 구간 네 구간으로 나누어서 이 보험료율을 이 50대 같은 경우에는 4년 안에 13%까지 올리고
20대 같은 경우에는 천천히 한 16년 정도 걸려서 13%까지 올린다. 약간 이런 그 보험료율 차등안이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인상 속도에 차등을 둔다라고 했군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50대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씩 올리는 거죠. 4년 안에 하면. 그 이제 20대 같은 경우에는 16년 걸리니까 0.25%씩 이제 계속 올리는 방식으로 2040년도에 다 여기 이제 맞춰지게. 수렴되게끔 그런 방식으로 설계가 돼 있었는데 이게 이번에 이제 국회에서 논의하면서 빠졌습니다. 네. 물론 이게 뭐 구체적인 내용에 가면 논쟁이 조금 있긴 있었어요. 물론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저도 일부 좀 고민되는 지점은 있기는 하지만 어찌 됐든 간에 우리의 국민연금 개혁이 세대 간 불공평성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고 있다. 네. 우리가 만들어질 앞으로의 개혁의 방안이나 입법이 세대 간 불공평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기 위해 노력하겠다. 이런 정치적인 어떤 그 선언, 메시지죠. 우리의 그 일종의 방향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안이 뭔가 이제 빠지면서 그런 어떤 우리의 세대 간 불공평성 문제를 완전히 그쵸. 어떻게 보면 논의조차 안 하고 우리가 고려조차 안 하는 그런 안이 됐다는 그쵸. 것은 저도 문제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아마 그쵸. 그 지점 때문에 우리 청년 세대들이 이번 안이 정부안보다도 오히려 후퇴했는데 라고 그쵸.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있던 걸 굳이 빼는 건 좀 의미가 크지 않아요? 그럴 수 있죠. 그렇죠. 네. 음, 물론 이제 부작용이 약간 걱정이 되는 부분이 없진 않았어요. 없진 않았던 게 이게 50대 같은 경우에 네. 실제로 이제 자영업자들도 되게 많고 그쵸.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거의 50대 쪽에 많은데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또 이 자영업자들이 엄청 많이 맞죠. 들어있어요. 보통 이제 국민연금에 포섭이 안 되는 분들이 한 1,200만 정도 생각보다 있는데 엄청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1,200만 명이 넘는데 결국은 50대 이상의 자영업자층이나 아니면 50대 이상의 좀 취약한 일자리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오히려 국민연금에 포섭되는 게 아니라 빠르게 이제 빠져나갈 걱정들이 조금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제 국민연금 개혁안이 이 청년들의 불공평성 문제의 일부 뭐 이제 손을 대는 거기는 하지만 오히려 아주 가까운 미래 당장 이제 시작될 한 10년 안에 이제 수급자가 되어야 되는 연령계층에서 부작용이 굉장히 클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쵸. 걱정들이 있었는데 네. 저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들이긴 하겠지만 그런 부분은 사실 저희가 국가 재정과 여러 가지 뭐 다른 사회보험들도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같은 것들로 그런 부작용 최소화하면서 사실 할수 여태까지 일을 해왔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작용들이 걱정돼서 재정 투입을 안 할 거기 때문에 뭐 이런 종류의 이제 보험료 차등안도 빼버린다. 저는 솔직히 그래서 그건 좀 무책임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직장 가입자분들은 거의 뭐 의무니까 가입된다고 그렇죠. 해도 우리가 생각보다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가 굉장히 커요. 많습니다. 이 정도면 사각지대라고 부르기도 뭐할 정도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말 저희가 사각지대라고 표현을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1,000만이 넘는 숫자를 사각지대라고 어떻게 말해요? 서울 인구보다도 많은 그렇죠. 숫자인데 네. 사각지대로 얘기하기는 어렵죠. 그렇죠. 근데 네.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뭐 새로 가입하는 것도 부담스럽거니와 뭐 지역 가입자분들은 또 그 반반 내는 게 아니잖아요. 사업주하고. 이미 가입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다 내시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그게 9%든 13%든 그러니까 임금소득 그러니까 월급 받으시는 분들이야 절반만 내시니까 지금은 4.5% 미래에는 6.5% 정도를 본인이 부담하시고 나머지는 회사에서 부담하시는데 자영업자 같은 분들은 13%는 정말 부담스럽죠. 그쵸. 부담스럽죠 정말로. 그렇죠. 그래서 네.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분들도 이탈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좀 있다라는 건 듣긴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소득 대체율 논쟁이 있는 건데요. 소득 대체율 43%라는 게 네. 40년을 가입해서 보험료를 냈을 때 네. 주는 거예요. 아, 40년. 40년. 솔직히 말이 안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것도 또 어떻게 보면 약간 뻥이에요. 40년을 한다고 하면 25, 25부터 65세까지 쉬지 않고 40년 가입하고 있는 게 정말 여러모로 레전드죠. 장난. 네. 일단 그걸로 인생에 그렇죠. 정말 큰 뭔가 진짜 대단한. 얼마나 있을까? 약간 네. 이럴 정도의 그런 것들을 달성했을 때 이제 그 43%, 40% 이런 소득 대체율에 이제 운용을 받는다는 건데 네. 이게 자영업자 문제나 이런 사각지대 문제나 이렇게 연결되면 우리가 실제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은 거예요. 네. 지금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보통 25년에서 26년 아, 정도거든요. 납부하는 기간이요? 그러면 40% 소득 대체율일 때 실질 평균 소득 대체율이 25%, 26%이 정도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런 문제까지 이게 다 복잡하게 좀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서 대안은 어떤 방향을 생각하시는지 뒤에 좀 여쭤볼 텐데 네. 그 전에 한 가지 좀 짚어야 되는 또 키워드가 있어요. 이 자동 조정 장치 이름이 좀 처음 들었을 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막 국민연금 얘기할 땐 약간 하품 나오고 했다가 자동 조정 장치? 약간 게임 아이템 같고 이거 가지고도 이슈가 됐는데 어떤 내용인지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동 조정 장치가 그러니까 여러 나라들이 갖고 있긴 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국민연금 제도를 가지고 있는 아니면 뭐 OECD 국가들도 어떻게 보면 많은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험료 그 수입이 그리고 아니면 경제 상황이 아니면 노동 시장이나 이 실물 경제에 뭔가 문제들이 생겼을 때 보험료, 그러니까 이 보험 급여 네. 받으시는 분들, 네. 연금 수급자들이 받는 분들 이 금액을 조정해서 이 국민연금 자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이 달성되면 급여를 줄인다는 거죠, 결국. 그렇게 조정하는 방식으로 이제 이 국민연금 체계를 유지하겠다라는 게 자동 조정 장치인데 여러 나라가 가지고 있는 건 맞아요. 네. 예,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자동 조정 장치를 입법화돼 있는 것도 맞고 또 이번에 이제 우리나라에도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하자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 중에 뭐 이게 그냥 조정되는 것도 부담스러우면 국회가 승인하던가 뭐 이런 일종의 장치를 조금 더 마련하자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해서 언뜻 보면 이게 좀 말이 되나? 네. 언뜻 보면 맞아요. 언뜻 보면 말이 언뜻 되나라는 보면.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고 네. 좀 그럴듯해 보이기도 해요. 일견 보면. 근데 저는 솔직히 굉장히 크게 반대합니다. 아, 정말요? 이 자동 조정 장치에 대해선 일단은 자동 조정 장치라는 게 네. 이게 어쨌든 급여를 줄이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나라의 경우에 지금 기금이 꽤 있습니다. 한 네. 1200조 정도의 국민연금 기금이 맞아요. 쌓여 있는데 기금이 1200조가 아니라 뭐 한 200조, 300조 이만큼이라도 남아 있는 상황에서 네. 정부와 국회가 네. 급여를 줄이는 게 가능할까? 지금 안 그래도 지금도 고령층의 표심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렇죠. 고령층에서 연금 수급자들의 표를 엄청나게 잃을 생각을 하면서 국민연금 수급액을 줄인다고? 저는 사실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현실적으로도 정치적인 네. 맥락으로 정치적으로도. 기금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아, 그럼 결국은 자동 조정 장치라고 입법은 해놓고 안 쓰는 거예요. 실제로 자동 조정이 이루어지는 거는 저 먼 미래가 되는 거죠. 아, 그러면 결국은 청년 세대 그 이후 세대한테 뭐 내는 금액은 조금 뭐 그 이전보다는 좀 바뀔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적게 받아라. 이후의 세대가 적게 받아라라고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 청년 세대가 가지고 있는 불공평성이 도대체 뭐가 해결이 되는 거지? 해결되는 게 없는데 오히려 해결한 척하면서 오히려 더 나쁜 짓 하는 거니까 그렇죠. 더 나쁜 사기 아니야? 약간 이런 그렇죠.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또 도입만 하나는 해놓고, 이게 약간 딜레마예요. 경제가 어렵고 뭐 이제 임금 소득이 줄어들어서 보험료 수입이 줄어들고 그래서 보험 수급자들의 급여를 줄인다. 경제가 어려워서 이 수급자들 그러니까 보험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의 소득을 그래서 연관돼서 소비를 줄이는 방식인데 그러면 그 시점에서의 실물 경제가 입을 타격이 너무 커질 가능성이 그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고령자 인구가 늘고 있고 고령자 인구가 그 소비를 하는 금액이 갈수록 더 커질 텐데 그 소비가 위축되는 어떤 조정 장치를 발생을 시키면 이 조정 장치가 결국은 큰 경제적인 함정으로 네. 오히려 작동할 가능성이 더 크지 않나? 아, 그런 내재적인 딜레마를 가지고 있는 제도를 자동 조정 장치라는 이름으로 하는 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들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어서 저는 사실 자동 조정 장치는 사실은 반대. 사기다. 사기다. 예, 그러니까 오히려 대부분의 나라가 왜 그런 사기성 있는 제도를 하냐? 네. 그건 우리나라는 사정이 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부가식, 그러니까 기금이 이렇게 쌓여 있는 게 아니고 아, 그냥 정책이 올해 아니라. 받아서 올해 나눠주는 시스템. 뭐 이런 부가식 방식, 독일이나 아주 많은 국가들이 여러 네.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시스템이면 그게 말이 돼요. 왜냐하면 수입이 너무 적으니까. 네. 수입이 적으니까 이 급여도 자동 조정해서 줘야죠.
그러니까 이런 완전히 부가식 방식이면 자동조정장치라는 게 너무 당연하지만 우리처럼 기금이 이미 많이 쌓여 있고 일종의 적립식의 한국형 형태, 이게 사실 네. 뭐 흔한 형태가 아니에요. 네네. 지금의 국민연금,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이라는 게 이렇게 기금이 앞으로도 몇 년간은 그래도 조금 더 늘어나는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는 나라에는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유럽이 가지고 있으니까 직접 자동 조정 장치가 멋있는 거고 이름이 예쁘니까 이름이 좀 멋있어 도입하자. 보이고, 약간 예. 이거는 저는 사실은 조금 말도 안 되는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희도 설문조사를 해봤을 때 청년분들이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찬성은 대체로 하지만 급격한 변화는 싫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정부 안에 자동조정장치가 포함되어 있는 게 좋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좀 더 맥락을 잘 알고 생각해보면 막상 도입해도 현실에 맞지 않거나 네. 아니면 도입은 해놨는데 약간 수동조정장치가 돼버린다거나 아니면 저기 어디에 이제 박혀있거나 쓰지 않는 그냥 허울뿐인 제도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게 왜 급여를 자동 조정하냐, 수입 부분을 조정하자. 수입 부분.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험료 수입과 지금에 있는 기금 수입만 국민연금의 수입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재정 건전성이 됐든 미래 뭐 고갈에 대한 고민이 됐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국민연금에 대해서 이 정도의 보험료 수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고갈 문제도 안 생기고 네. 더 나은 국민연금 제도를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계획을 만들고 그렇죠. 수입이 거기에서 일부 뭐 1년에 한 3조 부족해. 1년에 한 5조 부족해. 이렇게 되면 그거를 이제 재정에서 투입을 하는 감당하는 방식, 지금 세대의 세금을 통해서 감당하는 방식으로 하면 세대 간 불공평성 문제도 안 생기고 그리고 예측 가능하게 그쵸. 급여를 임의적으로 줄이지 않아도 예측 가능하게 보험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데 왜 뭐 예를 들면 수입이 분모고 이제 급여가 분자라고 하면 네. 왜 분자에만 손댈 생각을 왜 미래의 급여만을 손댈 생각을 하냐. 지금 우리가 이 국민연금을 유지하는 이 계획을 네. 자동 조정해 가면서 네. 우리가 유지하면 되는데 약간 이런 말씀들을 계속 드리고 있어요. 제가. 이제 말하자면 연금 자체가 굴러가는 게 보험료 우리가 돈을 내면 저는 돈통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네. 기금 이 돈통에서 돈을 열심히 굴려가지고 이제 받을 사람 있으면 여기서 이제 받는 구조고 내가 이제 박진영이라는 사람이 내가 보험료를 냈다고 해서 내가 나중에 내가 낸 돈을 받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통에다 잘 넣고 섞어가지고 불리고 네. 근데 이거를 이제 기금 공단에서 잘 굴려서 투자해서 운용 수익을 얻기도 하고 또는 인구수가 많으면 그냥 내는 절대적인 돈 자체가 많을 테고 근데 이거 외에도 제3의 방법 재정을 투입한다 그죠. 라는 방안이 있다는 거죠. 제3의 방법도 아닙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어마어마한 양의 재정 투입을 이미 하고 있어요. 네. 일본 같은 경우에 재정 투입 비율이 아마 제가 기억으로는 전체 보험료의 한 20%를 이제 재정 투입을 하고 있고요. 네. 대부분의 나라들이 엄청난 금액의 재정 투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냥 1200조 있잖아 네. 라고 하면서 재정 투입을 아예 하지 않는 게 어떻게 보면 특이한 오히려 거예요. 특이한 대한민국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심지어 예를 들면 대부분의 너무나 당연하게도 국민연금 제도를 운용을 하면서 거기에 실비가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네네. 국민연금 공단도 운영되고 거기 직원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요. 예, 그리고 실제로 뭐 여러 가지 대책들도 해야 되는데 실제 운영비만 해도 5천억이 넘게 들거든요. 이것도 미래 기금에서 빼와오는 방식으로 쓰고 있어요. 이런 나라가 아마 대한민국 말고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연금 공단 운영하는 걸 왜 기금에서 써? 그렇죠. 예, 정부에서 같이 해서 해야죠. 그리고 이번 대책에도 무슨 크레딧 제도 같은 것들도 되게 출산 많이 크레딧. 이제 들어 있어요. 출산 크레딧, 군복무 크레딧, 뭐 실업 크레딧 뭐 이런 크레딧 제도들이 있는데 그 비용조차도 나중에 심지어 이제 뭐 군복무 크레딧을 받으신 분들이 퇴직해서 국민연금 수급권을 갖는 앞으로 한 40년 정도 후에 그것도 기금에서 뭐 이런 방식으로 이제 설계가 돼 있어요. 진짜 계속 그러니까 당겨 쓰는 거네요. 이게 뭐야?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너무나 당연히 지금 재정 투입을 하는 것이 원칙에도 맞고 너무 당연히 다른 나라들은 다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제3의 대안이나 뭔가 네. 굉장히 특이한 대안도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1,000조를 넘는 큰 돈이 기금에 쌓여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 이후로 비용과 책임을 전가하는 거를 당연시 아, 하고 있는 지금이 사실은 그 비정상의 극치인 아. 거지. 어느 정도 수준의 재정 투입은 사실 저는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음. 우리가 그러면 국민연금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형태로 만들기 위한 네, 합의가. 그 방식과 음. 규모와 그 우리의 목표가 어디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해야 그게 맞는 거 아닌가라는 그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재정 투입 얘기 나오면 재정 부족하다는 것밖에 안 떠올라요. 현실적으로 투입을 할 만한 그 재정을 만들 여력이 되나? 이게 구조개혁이 필요한 부분인 건가요? 그러니까 구조개혁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국민연금 사회복지 전체 체계 안에서 기초연금 물론 기초연금은 말만 연금이지 연금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수급비 지출하는 거랑 어떻게 보면 더 유사한 이게 폭이 넓고 네. 예, 이제 액수가 적고 할 뿐인 거지. 일종의 이제 이 빈곤대책 쪽의 이 수급비 지급이랑 비슷한 이전 지출의 형태이기 때문에 그에 더 가까워서 연금이라고 하긴 어렵지만 국민연금하고 좀 충돌하는 게 있습니다. 네, 예, 겹치는 이제. 지점이 네, 있어요. 겹치는 지점이 있어서 이 기초연금과의 관계에 대한 구조개혁도 필요하고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 이게 국민연금이 있고 퇴직연금이 있고 개인연금이 있고 아까도 이 네네. 다층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일부 주셨는데 국민연금이랑 퇴직연금은 어떻게 보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동시장에서 국민연금 가입을 한 20년 하고 있다. 보통은 20년 그럼 퇴직연금도 가입돼 형성이 있죠. 되고 있는 거라고 가정하는 게 맞긴 한데 물론 가정일 뿐 절대 실제는 아닙니다. 아, 많이 빼서 쓰시죠. 많이 빼서 쓰시기 때문에 네. 실제는 아니긴 하지만 가정 자체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이 이렇게 쌓여 있는 건데 결국은 퇴직연금도 정말 이게 실질적인 퇴직연금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네. 어떤 그 개혁들이 필요로 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수익률도 너무 낮고 네. 보통 퇴직연금 수익률 평균이 2%가 안 되거든요. 1.8% 막 이런 너무 슬프죠. 말도 안 되는 네.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이것도 개선해 줘야 되고 실제로 퇴직연금이 아까 얘기한 대로 다 뺏어서 나중에 뭐지? 내 아, 퇴직금 근데? 어디 갔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약간 이런 느낌으로 다 사라져 버려서 이러면 나중에 미래에 이 우리 국민 전체가 가지고 있는 노후 보장이라고 하는 게 전 국민 노후 빈곤 상태로 갈 수밖에 그쵸.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개혁해 나가는 구조 개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수익률도 그냥 단순 1% 올리겠다라고 그냥 우리 합의안과 정부 안에 들어있지만 네. 수익률 1%를 개선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큰 변화들 그쵸. 그리고 지금의 운영 방식에 대한 변화들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저희가 그런 얘기들을 할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구조개혁 논의가 그게 우리가 뭐 사전적인 재정 투입이 확정이 되든 뭐를 하든 많이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또 하나는 그 지금 기초연금도 말씀을 조금 드렸는데 네. 기초연금 1년에 올해 같은 경우에 21조 정도 지급합니다. 21조 정도. 지급하는 거예요. 네, 예산이. 네. 그러니까 일반 그 기초생활수급자들이나 생계비 지원 같은 것들 하는 또 예산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한 20조 정도 돼요. 합쳐서 40조를 한 매년. 43조 정도 물론 이게 계속 크게 성장했습니다. 기초연금을 너무 많이 늘려놨어요. 늘리긴 했어요. 왜냐면 40만 원으로 또 올렸지 막 이러면서 또 고령층 인구도 많이 늘지. 근데 그럼 기초연금을 이렇게 무한히 늘려나갈 거냐? 무한히 늘리는 게 가능하냐? 일단은 첫 번째로 저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네. 그리고 이게 효과적이지도 않아서 오히려 국민연금과의 경합 같은 것들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오히려 진짜로 노후 빈곤에 계시는 분들의 타겟하는 방식으로 기초연금에 대한 예산은 저는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지금 있는 이 복지 지출에 대한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서 네. 그리고 너무 당연히 미래 세대한테 그냥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전가하는 실비 등등을 지금의 이 재정 투입으로 하는 방식으로 하면 어느 정도의 사전적인 재정 투입의 시작은 분명히 할 수 있다. 그리고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제 다른 데서 헐어서 가져온다기보다는 뭔가 이제 좀 효율적으로 구조 개혁을 그러니까 하는 우선순위 거죠. 조정과 구조 개혁인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게 개혁을 좀 해나가는 방향이 있다. 2030 분들 저희가 서베이 해본 결과에서 가장 특징적이었던 건 신뢰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네. 아, 난 지금 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 가장 그 많이 받은 응답은 난 내고 있는데 나중에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해.
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요. 두 번째로 많았던 게 내고 있지만 나중엔 지금보단 덜 받을 거야 라는 어떤 불신. 근데 그래도 뭐 사실 강제적으로 내고 있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내고는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2030에게 이 2030들이 국민연금에 대해서 갖고 있는 불신을 정치가 어떤 방향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솔직히 음, 지금의 국민연금 제도는 불신받아 마땅한 제도인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저도. 음, 그러니까 반대도 네. 한 거라서 음, 지금 이 상태를 그대로 두고 그냥 고갈 시점을 미뤘다라는 것도 큰 의미가 있긴 하지만 2055년에서 2070년으로 고갈 시기를 미뤘어. 그러니까 이제는 믿어줘. 도대체 그쵸. 뭘 믿어야 되는? 오히려 더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뭘 믿으라는 거지? 뭐를 신뢰해야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을 갖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국민연금 기금을 고갈시킨다라는 저는 이 전제, 그리고 국민연금은 어쨌든 미래에 큰 부담이 되는 제도일 수밖에 없다라는 너무나 당연한 미래, 이거를 그대로 방치하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해주십사라고 청년 세대한테 얘기하는 건 이거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정말로 지속 가능한, 우리 그 어려운 노후 보장, 이 노후소득, 노후 대비라고 하는 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돼. 당연히 약간 이 안을 제대로 만들어 놓고 설득을 우리 하는 똑똑한 청년들한테 이 안 한번 제대로 봐줘봐라고 해야,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알아서 신뢰해요. 그렇죠. 그리고 알아서 기성세대와 지금의 우리 이 정치권에도 그래도 말이 좀 되는데 네. 얘네가 일을 좀 하긴 하나 보네, 조금 기대해 볼까라는 그 신뢰의 시작들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렇죠. 어차피 고갈됩니다. 음. 어차피 미래에는 엄청나게 높은 보험료나 아니면 엄청나게 많은 재정 투입이나 아니면 급여를 엄청나게 줄이는 방식으로나 미래에도 아예 못 받지는 않습니다. 받긴 받습니다. 너는 받긴 받습니다. 맞아요.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너는 받긴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방식으로 하면 그거는 위선이죠. 그쵸, 그쵸. 그러니까 위선을 배제해야 신뢰가 올 거다. 그 지금의 정치가, 지금의 우리 국회가 그 위선적인 그 부분들을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안을 만들어 놓고 신뢰해 주십사 요청드리는 게 염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 2030 그 설문조사 답변하신 분들도 나는 그 미래 세대한테 부담을 지우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세대 갈등으로 포장되는 것도 지금 언론에 나오는 것도 싫다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난 부모님하고 싸우고 싶지 않아. 그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지금 낸 돈을 나중에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한 어떤 신뢰의 문제고, 사실 지금 한 명씩 뭐 각서 써줄 수도 없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얘기를 듣는 척이라도 해줘라는 걸로 저는 해석이 됐었어요. 그래서 많이들 좀 기다리고 있고 또 어떻게 해야 우리 목소리를 좀 잘 낼 수 있는 거지라는 것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고 계시고 해서 지금 젊은 정치인분들, 청년 정치인분들이 좀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일단은 저희 안을 빨리 좀 정교하게 만들려고요. 네. 저희 뭐 지난번에 이제 기자회견을 같이 했던 8명 안에서 생각이 당연히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민주당 같이 한 전용기 의원이나 이소영 의원하고도 생각이 조금 차이는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조금 잘 맞춰 나가는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당에 있는 청년들과도 소통을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은 우리 안을 만들고 우리 안을 가지고 또 이 국민의힘이나 다른 또 우리 정당들의 젊은 의원들이랑 좀 이렇게 같이 토론도 한번 해보고 그러면서 우리 세대 아니면 정말로 미래 세대까지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무엇이냐라는 것들을 우리 안에서 좀 치열하게 만들어갈 생각입니다. 거기에 관심을 조금 많이 아마 가져주시면, 지금 또 이제 대선 국면에 아주 급격한 대선 국면으로 지금 가고 있어서 대선 후보들도 아마 그런 데에 대한 관심들을 아마 가질 거고, 저희 민주당 3명이 그 부분은 확실하게 모아진 거는 저도 아까 재정 투입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계산한 바로는, 그리고 제가 요즘에 그런 얘기 어디 가서 많이 하는데 AI로 계산 한번 직접 해보시라고. 맞아요. 우리가 정말로 기금 규모를 유지하면서 우리가 그 미래에도 지속 가능한 형태로 우리의 국민연금을 물려주는 게
그렇게 어마어마한 규모의 사전적인 재정 투입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제가 계속 이런저런 방식으로 하는데 네. 물론 목표 지점마다 다를 수는 있어요. 뭐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GDP 1% 하자라고 하면 엄청 크긴 커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정도가 아니더라도 저는 지금보다는 훨씬 멋진 국민연금을 만들 수 만들고 있다. 세대 간 갈등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서로의 세대의 이 노력과 기여에 대해서 서로 존경할 수 있는 나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국민연금 개혁은 몇 번 더 이뤄낼 것 같아요.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지속이 불가능하니까 이제 우리 아까 얘기한 대로 제가 연금 받기 시작하면은 연금 받기 시작했다, 연금 끝났다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개혁은 일어날 건데 그 전에 어쨌든 이번에 통과된 확정된 안이 있으니 자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안이 더 필요한가를 이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네. 생각할 계기가 생기긴 했어요. 물론 좀 억울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이런 내용들이 많으니까 어떤 지점에서 우리 2030 또는 미래 세대에게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기가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민주당이나 이제 청년 정치인분들이 그런 안을 짜고 있으시다고 하니까 여기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의견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관심 많이 가져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번에 또 뵙길 바라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국민연금 얘기로 너무 뜨겁게 토론을 할 수 있었는데요. 자, 이번 주 제 방송 예고도 드릴게요. 이번 주도 월, 수, 목 저희 라이브 아침 방송 예고돼 있고요. 수요일에는 기업연구소 이찌란님과 C뷰티 중국 뷰티가 요즘 또 엄청 뜨고 있대요. 어떤 상황인지 기업연구소에서 들어볼 거고요. 자, 목요일에는 정희님과 함께하는 뉴스토스트. 원래는 월요일이 뉴스토스트, 이제 목요일이 전문가 초대석인데 가끔 가다가 이렇게 좀 시간표가 바뀔 때가 있어요. 목요일 뉴스토스트 정희님과의 시간에서는 혼란의 상호 관세 얘기로 뉴스 쭉 나오고 있는데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인사드리고요. 저희 어피티 온에어는 월, 수, 목 아침 7시 40분 라이브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도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수요일 아침에 여러분들께 활기차게 인사드릴게요. 자, 어바입니다. 어바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 어바!